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박미라입니다. 유럽에 이어서 이번엔 미국이 또다시 발목을 잡았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며 박스권 하단으로 거론됐던 1800선을 내주며 마감했는데요. 유럽발 악재 여전한 가운데 기대했던 미국의 경제 지표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불안한 심리는 수급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외국인은 닷새째 매도 행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국내 증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저희 대박플러스와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수의 투자 비법에서는 미국, 유럽 등의 상황을 점검해보고 국내 증시 전망과 전략까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고수들의 핵심 투자 비법을 엿볼 수 있는 대박플러스. 오늘 순서는 동양종합금융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유럽과 미국, 중국이 모두 다 악재였습니다. 유로존 국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데다가 기대했던 미국의 GDP, 3분기 GDP 성장률이 기대 이하로 발표되기도 했죠. 또 오늘 장중에는 중국에서 PMI 지수가 50을 하회하면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1800선을 내줬고 또 코스닥은 490선으로 내려앉았는데요.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분석과 함께 내일장을 위한 대응 전략도 살펴봐 주시죠. 네, 국내 증시 오늘 어제 통과됐던 장 초반에 FTA 관련해가지고 상승으로 이끌고 나가다가 갑자기 이제 벨기에에서 덱시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덱시아의 구제금융에 대한 재협상 요구가 나오면서부터 일단 장 갑자기 급락을 좀 이끌어냈습니다. 사실 덱시아라는 곳은 이제 벨기에와 프랑스에서 구제금융을 책임지기로 할 때 덱시아가 벨기에가 약 40%, 프랑스가 60%로 이제 책임을 지기로 했었는데, 이 벨기에 쪽에서 프랑스 쪽에다가 지분율을 조금 더 프랑스 쪽이 좀 더 책임지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프랑스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럽에 대한 금융위기가 다시 한번 불거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확산이 되면서 일단 시장의 급락으로 이끌어냈고, 결국 이것은 결국 은행 위기의 확산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일단 좀 하락으로 갔었고요. 그리고 ECB의 개입을 지금 확대를 요청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ECB에서 여유자금을 쓸 수 있는 것들 약 한 1,500억 유로 정도 됩니다. 이 자금들을 계속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독일에서 일단 계속적인 반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직까지 유럽 문제 일단락은 되었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안정을 찾지는 못했다. 그리고 여전히 이탈리아 국채금리 6% 이상, 그리고 스페인과 프랑스의 금리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럽에 대한 아직까지는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유리보 OIS 스프레드가 기존의 저점대까지 떨어졌을 때 당시에 지수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봤을 경우에 지금 현재 1780에서 1800포인트 요 구간이라 그랬을 경우에는 일단 바닥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저점에서 추가적인 매수 대응이 맞는 것 같고, 혹여라도 내일 조금이라도 밀려준다 그랬을 경우에는 일단 좀 추가적인 매수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분석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지난 시간 말씀하신 관심 종목 AS를 받아봐야겠는데요. 두산 인프라코어 소개해 주셨죠. 오늘 무려 5% 이상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엔 두산 인프라코어 박스권에서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하셨는데 추가적인 대응 전략은 또 어떻게 살펴봐야 할까요? 예, 두산 인프라코어 제가 2주 말씀드리면서 기존의 시장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리스크 관리에 초점 맞추자. 그러면서 두산 인프라코어 19,500원 오지 않으면 일단 좀 매수는 일단 조금 하지 말자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오질 않다가 요번에 19,500원은 오늘 왔었고, 오늘 이렇게 좀 저점을 이제 좀 깨 나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었죠. 그런데 이 두산 인프라코어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 그랬을 경우에는 추세대 하단에 살짝 이탈한 정도라는 점을 봤을 때 내일 만약 추세 복귀가 가능하다, 조금만 더 양봉을 하나 내준다 그랬을 경우에는 계속적인 보유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산 인프라코어의 장기 차트 전략 또한 한번 좀 봐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장기적인 움직임 한번 좀 체크해본다 그랬을 경우 두산 인프라코어 그동안에 있었던 이 하락 추세를 이제 어느 정도 하락 추세를 이제 상승으로 돌리는 시점이 나왔었습니다. 이때부터가 어느 정도 두산 인프라코어의 이제 상승의 전환에 대한 이런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었는데, 단기 탄력 추세 오늘 살짝 깼습니다. 깼지만은 현재 오늘 시장이 약간 좀 충격 파동에 의한 거라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오늘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던 구간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내일이 된다 그랬을 경우 조금만 어느 정도 상승으로만 좀 나와준다 그러면은 일단 계속적인 지속적인 보유 괜찮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이 고점대들에 대한 매물, 거래량들을 이렇게 좀 한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때 당시에 거래량, 이만큼의 거래량이
이상이 나와줘야지만이 일단 추가적인 박스권 상단 돌파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일단은 여기서 조금 추가적인 반등 구간은 분명히 들어온다라고 보고 일단 갖고 계신 분들 보유하시고 제가 볼 때 내일 조금이라도 상승으로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단기 박스권 상단 정도로 보시고 박스권 상단 정도로 보시고 트레이딩 전략으로 한번 임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오늘 자리가 신규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었다라고 하셨고 또 내일장에서 양봉이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보유도 가능하다라고 하시니까요. 두산 인프라코어 관심 있으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수들의 투자 비법 김동공의 아이스 오브 마켓이 이어집니다. 시장의 주요 이슈를 분석해 한 주간의 시장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철저한 시황 분석을 통한 주도 업종 발굴, 주도주 추세 매매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한다. 김동공의 아이스 오브 마켓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본격적인 강의 앞서서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와글와글 게시판이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에 글 남겨주시면 강의 끝난 이후에 친절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안내사항 있죠. 저희 샘TV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매 시간대마다 무료 방송도 열리고 있으니까요. 이쪽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김동공 대리의 아이스 오브 마켓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리님, 오늘 주제가 상당히 독특한 것 같아요. 1 빼기 1은 0이다.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오늘 강의 주제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은 이제 강의 제목을 조금 약간 좀 여러분들 좀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이름으로 좀 정했는데요. 네. 가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좋은 거 하나 있고 나쁜 거 하나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다라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좀 잘 생각하기 좀 쉬우실 겁니다. 일단 최근 들어 가장 이제 문제되고 있다 싶은 유럽 문제. 결국 이것들이 지금 시장을 계속적으로 하락으로 이끌고 있는 요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조금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미국입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그러니까 지금 매크로하게는 봤을 때 소비와 지금 고용이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분명 시장의 상승 모멘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미국과 유럽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향후 이 시장이 0의 플러스로 돌아서느냐 아니면 마이너스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되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유럽 쪽이 조금 더 거센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을 약간 박스권 하단부까지 조금 밀어놓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 플러스 1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일단 미국이 조금 더 좋아지고 혹은 여기에 뭔가 다른 것들이 하나 나와야겠죠. 그 다른 것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제 좀 중국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이 코멘트에 이제 일시적인 반등 정도는 수시로 한 번 정도는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뭔가 확실한 액션 같은 것이 나오려고 했으면 내년 2012년 한 2월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전까지는 이 플러스 알파에 대한 개념은 일단은 좀 지어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이 미국에서 지금 당장 돌입하는 할리데이 시즌 블랙 프라이데이가 일단은 이게 얼마나 1점 몇까지 갈 수가 있느냐, 플러스 작용이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느냐, 요거의 관점과 유럽 문제가 여기서 더 이상 악화만 되지 않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래서 일단 머물러 준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주안점을 들 거는 미국이 얼마나 좋아지느냐, 유럽이 얼마나 나빠지지 않느냐가 될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미국에 대한 이야기와 유럽에 대한 이야기들을 일단 조금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뜻에서 이런 제목을 정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0에 가까운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주도주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그래 조금씩 올라오고 있던 종목들이 있었죠. 근데 그 종목들이 여러분 지수 자체를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의 주도주냐? 아니거든요. 그럼 주도주 자체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주도 세력? 소위 얘기할 때 외국인과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외국인 기관 지금 다 매도하고 있는 상황. 기관들은 사고 싶어도 돈이 없는 상황이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사는 자금들 다 자국으로 지금 회수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주도 세력 자체도 지금 없습니다. 모멘텀 일단 하나 좀 들어온
건 있죠. 그럼 이제 FTA 정도가 일단 하나 들어온 상황인데, 오늘 이제 FTA 때문에 자동차주들이 일단은 상당히 좀 선방을 해줬습니다. 상당히 선방을 해줬지만 시장을 끌고 올라가지 못했죠. 그럼 아직까지는 주도주 역할은 못한다. 그런 관점에서 때 일단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생기면서 주도주가 하나 추가가 되고 외국인들이 좀 생겨야 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일부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어느 정도 시장을 안정 찾는다 그러면은 이 FTA를 기반으로 한 모멘텀이 생기면서 일단 주도주가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윤곽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시장은 박스권이다. 아직 제가 지난 2주 동안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번 주는 박스권 하단부에 왔기 때문에 사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다만 이 상승이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높게 잡지 마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좀 정했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 먼저 미국 쪽 상황부터 살펴볼까 하는데요. 일단 미국 쪽에서 1-1 하면 아무래도 재정 우려에 대한 부분과 또 미국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 자세하게 강의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최근에 들어가지고 갑자기 슈퍼위원회라는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갑자기 되게 큰 재료인 양 시장에 포장이 되면서 시장을 좀 밀어내는 역할도 했었고, 이내 좀 돌려놓는, 이거 별거 아니다면서 돌려놓는 역할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부터 일단 좀 알아보시고, 이거는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슈퍼위원회가 뭐냐면은 미국에 있는 여당과 야당에서 각 6명씩 구성돼서, 우리 지난 8월에 있었죠? 지난 8월에 있었던 재정 긴축 합의안, 미국의 부채 한도 승인 문제가 나오면서 재정 긴축을 해주겠다는 얘기에 대해서 원론적인 합의만까지 구체적인 안을 도출해내지 못했거든요. 그 도출을 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자체가 합의가 결렬될 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지금 제가 조금 심하게 말씀드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럽이나 미국이나 뭔 어떤 한 안건을 하나 들어가고 한 번, 두 번만에 된 적이 있었나요? 사실상 없었죠. 그리고 이미 그때 당시에는 원론적인 합의가 앞으로 추가적인 충돌이 예상될 거다라는 걸 누구나 다 예상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거 자체는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합의 결렬 자체는. 다만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이런 이제 신용평가사들이 이걸 가지고 신용등급을 강등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었었죠. 하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신용등급이 8월 달에 이루어졌었죠. 신용등급 강등이. 그때 당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재정 적자에 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불과 8월 달에 신용등급 하향을 시켰는데 지금 와서 불과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신용등급 하향을 또 시키겠다? 이건 좀 사실상 생각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이야기는 일단 좀 해프닝에 끝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신용평가사들에서도 이제 계획 없다라는 발표를 좀 하고 있죠. 앞으로도 이걸 가지고는 최소한 당분간만큼은 이걸 가지고 신용등급 하향 조정 이야기하기 힘들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공화당이랑 이제 민주당이라서 이제 가로를 이렇게 좀 하나씩 쳐놨는데 그냥 주요 이슈에 대해서 그냥 조금만 하나 정도 정말 알고 가는 그런 관점으로 좀 삼도록 하겠습니다. 공화당 같은 경우는 정부 지출 감소고요. 지출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할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세금 인상입니다. 세금 감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가지고 일단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둘이 부딪혀 나갈 거고, 이걸 어느 정도 좀 조화를 이루어내느냐에 대해서 일단 한번 향후 이제 포인트로 일단 정도 해석을 해보시는 그런 관점으로만 생각하시면은 충분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인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를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에 있는 소비들이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표 뭐 크게 뭐 열심히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게 어느 정도 나오느냐라는 비율인데 서프라이즈 표시된 게 이렇게 좀 우상승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은 주로 경제 주도적인 회복 국면에서 나타나는 국면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QE3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근데 쑥 들어갔죠.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안 써도 될 수 있다라는 논리가 섰고, 그런데 한 분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다음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경제를 어느 정도 살려놔야 된다는 그런 좀 뭐랄까 스탠스를 좀 유지를 해줘야 돼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이 QE3 얘기는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냥 내비둬도 살아나고 있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 그렇게 우려할 필요 없다는 게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 정도로 일단 좀 해석을 하시면은 그게 나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것들도 그냥 그냥 느낌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냥 체인스토어 판매라고 돼 있는데 계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요걸 어떻게 보시냐면은, 제가 군대 갈 때쯤 돼서 이제 이 개념을 솔직히 좀 잘 알았었는데, 체인스토어, 그러니까 이제 체인점이거든요. 체인점이랑 프랜차이즈의 차이점을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체인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사장님이 일반 시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맹점주 자체가 사장님이에요. 근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그 기업에서 그냥 하나의 지점을 내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인스토어 판매, 그러니까 체인점 판매 자체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이거는 일반 이제 소액 상인들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고 경제가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 미국 경제 근간을 이루는 베이스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좋아지고 있는 단계에 이루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보실 건 뭐냐면 제가 제목을 백화점은 아니어도 미국 소비는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여기 제목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번에 할리데이 시즌,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여기는 이것들이 결국 백화점 쪽 매출로 일어날 거고 그것이 시장으로 살아날 것이다. 안 좋던 미국 경제가, 미국 소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해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그냥 그거 없이도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없이도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미국 경제의 소비와 고용은 지금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미국이 QE1, QE2를 쓰면서 가장 욕을 많이 먹었던 건 결국 소비와 이제 고용을 잡지를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밑바닥에서부터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볼 때 지금 현재 미국 경제는 살아나고 있고 뭔가 모멘텀을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시장을 좀 관찰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할리데이 시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까, 제 고객님 한 분이 이제 좀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김대리 그거 블랙 프라이데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그냥 제가 좀 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소위 우리 손해보고 있는 걸 보고 적자라고 그러고, 수익을 나고 있는 걸 보고 흑자라고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동안 이제 적자였던 기업, 어떤 가게나 회사들이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지나면서부터는 흑자로 전환을 한다. 그래서 이 이름이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그 전 매출이 불과 이제 추수감사절, 이제 곧 시작을 하죠. 추수감사절 2일, 금요일부터 이제 크리스마스 때까지, 요 다 불과 한 달 정도 될까요? 그 시간 동안에 1년 매출의 20%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소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미국 경제 근간이 좀 좋아지게 되겠죠. 그 한 달간의 기간은 할리데이 시즌이라 그러고요. 추수감사절 2일부터를 블랙 프라이데이라 그러기 때문에 똑같은 용어로 쓴다라는 거냐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알아두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걸 모멘텀으로 갈 건데 제가 이제 지난주 복습 한번 살짝 가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우리가 관심 깊게 봐야 되고 이게 좀 모멘텀을 삼을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짧게 지난주 시간 복습 정도 개념으로 한번 진행을 할게요. 시장에서 지금 연말에 차지하는 비용이 약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할리데이 시즌에서 2000년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제일 낮았던 때가 18.6%고 대체로 한 20% 정도는 상승을 해준다는 게 표에서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2011년에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살아났었다. 그러면 2010년에도 이렇게 살아났는데 2011년 또 살아나지 않겠느냐라는 거에 대한 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왼쪽에 있는 표 같은 경우가 요건 표가 조금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왼쪽에 있는 표가 2010년, 2011년입니다. 일단 둘 다 연말 되면서 상승으로 이끌었다라는 모양 정도만 일단 좀 한번 보시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막대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은 15년 동안 전월에 대비해서 개선된 횟수입니다. 11월 되면서 급격하게 증가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개선됐던 게 언제 발표가 되느냐? 12월에 발표가 됩니다. 12월 달에 발표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12월 달부로 접어들면서부터는 그 할리데이 시즌에 의한 소비에 의한 것들이 상승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라는 흐름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08년과 2009년에 대한 얘기들인데 이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총 최근 4년 동안, 그러니까 3년 동안의 데이터를 다 보니까 지금 이때 역시 아까 이 막대 그래프는 아까 봤던 그래프죠. 이게 계속 전월비 개선 횟수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했더라. 그리고 지금 2008년이나 2009년 다 전부 다 상승으로 이끌고 가더라. 그러면은 이 지표들이 11월에 대한 것들이 발표되는 12월이 됐을 경우에 미국의 소비가 살아난 게 보일 거고 이때를 대비해서 직원들이 이렇게 쓰겠죠. 거기에 대한 고용 지표들이 살아나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미국 경제 그동안 그래서 조금씩 잘 나오고 있던 경제 지표들이 앞으로 조금 더 잘 나올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문제는 크게 일단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게 1에서 1.5까지 당겨줄 수 있느냐에 대한 논리만 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쪽 상황 점검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유럽 쪽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유로존의 재정 위기가 동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우려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유럽 재정 문제 과연 괜찮은 것인지 대리님의 의견 부탁드릴게요. 네, 유럽 문제 사실상 좀 뜯어보면은 위험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예전 그리스 문제 같은 경우야 뭐 부도가 나던 안 나던 어떻게 보면은 좀 고생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문제되는 것이 이탈리아가 이제 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탈리아 문제 생기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스페인 금리까지 올라오고 있고 거기와 더불어서 여기 보면 프랑스 금리까지 일단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 프랑스까지 문제가 생겨버리고 스페인까지 문제가 생겨버린다, ECB에서 감당할 수 있는 허용 능력 자체를 완전히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은 문제가 진짜 완전히 생기거나 아니면 유럽 이외에 다른 데서 자금을 끌고 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독일이 어느 정도 카바를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인데 카바도 못 해준다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지금 줄다리기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까지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조기 진화가 조금 좀 필요한 상황이기는 한데 하지만 당분간은 일단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를 보시면은 요 왼쪽에 있는 표 같은 경우 최근에 헝가리가 좀 크게 문제가 좀 됐었죠. 그래서 이제 헝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뉴스의 매스컴에서 이런 식으로 떠들었습니다. 이제 이제 남유럽발 위기가 동유럽까지 번진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헝가리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유럽 문제가 아주 커질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헝가리 같은 여기 보시면 막대 그래프 보시면은 별로 차지를 안 하고 있죠. 이거 전 세계 GDP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요 0.2%입니다. 불과 미미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0.2%에 대한 논리, 그리스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그리스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조금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리스 문제는 2010년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돼 왔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돼 왔었지만은 증시는 2010년 내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리스 문제가 별거 아니었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언제였냐면은 올해 8월에 들어가면서부터였어요. 유로존 지도자들이 그리스 문제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프랑스에 있는 3대 은행이 그리스 국채를 매집을 해버립니다. 높은 금리에서 유로존 지도자들이 보증을 해주니까 그럼 프랑스가 사버렸죠. 사버렸는데 그것이 헤어컷 비율을 30%로 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리스 채권들 자산 자체를 30% 깎아내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게 유럽 내 문제로 크게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 채권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건 불과 올해부터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리스만의 문제였고 유로존에 파급이 될까 말까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괜찮았던 거였는데 이번에 문제가 달라졌었죠. 근데 헝가리가 지금 과연 문제가 되겠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탈리아 금리가 과연 7%를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고 6% 밑으로 떨어져 줘야지만 좀 우리가 좀 안정적인 상황에서 주식을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헝가리 문제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기 국채를 발행하는 것들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해지는 시점, 이런 시점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건 무엇이냐면 이번 주에는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나면 뭐 스페인든 그리스든 국채 발행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번 주는 유럽에서 크게 뭐 새롭게 튀어나올 건 없다. 그리고 금리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겠지만은 그걸 가지고 시장을 막 출렁이게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출렁인다 하더라도 반대로 반등이 나온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 그림을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이탈리아와 이제 유로존의 채권 만기 도래 규모입니다. 1월 달까지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2월 달 되면서 커집니다.
그럼 2월달 전까지는 일단 좀 어느 정도 문제 생긴다 그래도 크게 뭐 뻥 터진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당장 이제 2월달부터의 문제다 보니까 1월달부터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만약 좀 도래하고 프랑스가 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스페인까지 만약 문제가 생긴다 그랬을 경우에는 유로존 내 자금 가지고는 조금 힘들 겁니다. 그때까지 EFSF 레버리지안이 확실하게 도출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때 당시에 2월 달에 G20 정상회의가 하나 열리게 됩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 때는 아무런 액션이 없었죠. 다만 이제 유로존 이외 국가들이 이제 유럽을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원론적인 합의만 이끌어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내년 2월에 이탈리아 국채 만기 이 정도 상황에서 지금 된다 그랬을 경우 G20 정상회의에서는 다시 한번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서 한번 구체적인 협상안이 나와야지 요 만기를 규모를 높은 거를 넘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만약 여기서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수 또 한 번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때 가서 이게 어떻게 풀리냐 한번 보는 거고 지금은 일단 별 문제 없는 상황이다. 별 문제 없는 상황이면 최소한 시장 박스권은 유지해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나쁘게 보지 말자. 하지만 모멘텀은 없다. 모멘텀은 미국에서 조금만 더 세게 나와주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약하다. 중국에서 긴축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뭔가 액션이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코멘트만 해주고 있어요. 뭔가 액션이 나와준다 그러면은 시장 다시 한번 2,000포인트 보러 갈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잘 봐야 2,000. 그러니까 2,000 잠깐 맛만 본다는 개념. 잘 돼야 2,000이고 사실상 2,000도 약간 힘들 것 같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유럽 쪽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국내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대외적인 악재론에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현재 상황 한번 차트를 통해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이 워낙 지금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제 어떤 조건들이 돼야지 차트상,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에서 나오는 시황상 어떤 조건들이 돼야지 시장이 올라갈 수 있고, 어떤 상황들이 돼야지 이제 조금, 이게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조금 한번 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수대에 대한 설정을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일단 차트를 이제 조금 비춰주시면 좀 좋으실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코스피 차트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동안 상승을 이렇게 쭉 해오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갑자기 이제 하락을 맞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맞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대추세는 아직도 고점이 계속해서 떨어져 가고 있던 상황이죠. 떨어져 가고 있던 상황인데 또 다른 이제 소파동, 이제 중파동, 그러니까 중기 추세 라인에 대한 것이 돌파가 이 시점에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일단 아직까지는 큰 하락은 지금 진행 중이지만은 일단 어느 정도 반등 국면은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수 채널대 하단 자체를 밟고 올라서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면서 일단 지수가 어느 정도 지금 반등 트렌드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있었던 고점대 라인들을 하나씩 갱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수는 단기 반등 나왔구나. 그리고 반등 나오고 지금 빠지고 있죠. 그러면은 큰 흐름을 일단 이렇게 잡아놓고 세부 전략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세부 전략을 좀 살펴보니까 지금 시장에 보이는 게 박스입니다. 일단 이제 다시 지우고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은 박스권 하단부에서 지금 점차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고점대 라인이 어느 정도 맞는 라인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매도한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매도하고 이제 점점 더 싸게 매도를 하고 있는 국면으로 지금 시장은 진입을 했다. 그러면은 다음번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 이 언저리가 될 공산이 좀 크다. 1900 조금 안 됩니다. 지금 한 1880 정도 되는데 이 언저리까지밖에 일단 반등이 나오기는 힘들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반등이 실질적인 고점대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고민해봤을 때 거래량을 조금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고점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 섰던 저점을 만들었던 거래들 그럼 이것들에 대한 가격대를 좀 살펴보니까 대체로 우리가 이때 갖고 있던 1900 언저리대 상단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존재했던 거는 거래량이 섰죠, 이때. 그러면은 이 거래량을 넘어갈 때까지는 계속 박스다. 그럼 당분간 시장 박스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박스권 하단부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요 구간에서 한번 사봐도 된다.
추가적인 하락 나와봤자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다라는 국면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21선이 이제 살짝 이렇게 좀 보이실 텐데, 21선 제가 조금 두껍게 하겠습니다. 61선 제가 잠깐만 두껍게 할게요. 잠시만요. 61선 각도가 지금 죽어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기 추세는 지금 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61선 각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거는 추가적으로 배팅 그러니까 상승 나오긴 쉽다. 다만 단기들이 다 죽어있어요. 지금 단기 이동 평균선들 지금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수는 상방을 일단 좀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일단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 코스닥을 갈 거냐, 코스피를 갈 거냐에 대한 생각을 한번 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놀아야 된다 그러면 조금 더 될 법한 데서 놀아야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코스피 지수를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삼각 수렴형 패턴, 이제 하락 삼각 수렴형 패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하락 패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패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매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세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점점 세지고 있고, 매수하는 사람들은 존재를 하고 있지만 일정한 가격대에서만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지수가 언젠간 여기 갇히겠죠. 한번 합의점이 나오겠죠. 매도하는 사람이 이기느냐, 매수하는 사람이 이기느냐. 근데 지금 현재 상황 보니까 매수하는 사람들은 비싸게 안 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싸게 팔아요. 그러면 확률상 매도하는 사람들이 이길 확률이 높다. 그러면 박스권 상단 더 보수적으로 잡으면서 매매를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다. 라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 서기 전까지는 박스권 상단 돌파 나오기 힘들다.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 보수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반대로 코스닥을 한번 봐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계속 큰 흐름에서 보니까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이 박스를 놓고 지금 박스권 상단을 간다라고 보기에는 이거 뭐 거의 이제 퍼센테이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일단 요건 배제를 하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하락 추세 이탈했다. 하락 추세 돌파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는 상승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었던 이제 이런 상황이 돌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의 움직임을 한번 조금 더 살펴보니까 얘네는 반대입니다. 이제 코스피랑은 조금 반대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자체는 저점을 높여가고 고점이 제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각수렴형이 지금 저점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매수하는 사람들이 더 비싸게 사고 있고, 매도하는 사람들은 일정 가격대에서만 매도를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코스닥 자체는 일단 어느 정도 합의점에 이르렀을 때 상승으로 갈 확률이 크다. 그러면은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이라 그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 근데 코스닥도 종목 잘 고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 자신 없는 분들은 쉬셔야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매 자신이 있고 내가 좀 매매 한번 해보시겠다는 분들은 코스닥으로 가셔야 됩니다. 코스피에서는 먹을 거 크게 없습니다. 일단 지수 전략은 이렇게 보셔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코스닥이 조금 더 나은 이유 중 하나, 지금 고점대에서의 거래량을 어느 정도 코스닥은 벗겨놓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코스피랑은 좀 다릅니다. 거래량이 어느 정도 지금 고점 근처에서 일단 놀고 있는데, 네. 코스피를 한번 보신다 그러면은 거래량이 확 죽어있는 거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최근 들어가지고 보시면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런 시점이란 걸 종합해봤을 때 일단은 지금 매매하시려면 코스닥으로 가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패턴에 대한 이야기들을 꽤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처음 강의를 준비할 때는, 이 강의를 시작을 할 때는 처음에는 이제 한 반 정도는 시황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반 정도는 차트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시장이 급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차트 얘기할 시간이 없고 계속 시황 얘기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은 대응의 구간, 박스권이기 때문에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좀 필요한 차트를 보는 거에 대해서 좀 그런 지식을 조금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시간을 준비했는데, 제가 오늘 지금 코스피 차트 자체, 코스닥 차트 자체가 삼각 수렴형이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수렴형 패턴이라 그러는데, 이 패턴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걸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패턴에 대한 정의를 써놨는데, 주식시장이 생긴 이후 모든 투자자들의 행동 습성입니다. 주식시장이 생기면서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더라는 걸 골라낸 겁니다. 어떻게 골라냈냐면, 예를 들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뭔가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토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한번 살펴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더라. 그럼 그 토끼가 움직이는 패턴대로 따라가서 우리가 토끼를 잡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차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트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패턴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면은 일단 확률이 높더라라는 그 주식시장이 생긴 이후로 계속적으로 누적된 투자자들의 행동 패턴입니다. 이 시점에서 많이 사고 이 시점에서 많이 팔더라라는 거를 이제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근데 이 패턴이란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패턴은 결국 추세랑 추세가 더해져가지고 일단 패턴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우리 방금 얘기했던 이제 예를 들면 삼각 수렴형이다. 라고 이제 뭐 코스피 차트 이런 모양을 하고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모양 한번 생각해보면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이게 반복이 되면서 생겼던 것이 바로 삼각 수렴형 패턴이거든요. 그럼 패턴은 패턴 더하기 패턴으로도 만들어집니다. 일단 제가 먼저 약간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 예습 개념으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 패턴 중에 뭐 N자형 패턴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소위 얘기해서 N자, 하락 N자가 나왔고 상승 N자가 이렇게 나오면은 소위 얘기하는 3종 바닥,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의 변곡이 중요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패턴이 어디서 변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 돼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걸 칠판으로 가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하락 패턴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어요. 여기서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살 것이냐 말 것이냐 패턴은 어떻게 정해지냐면 여기서 하락으로 가버리면 하락 N 패턴이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반등이 나오면 쌍바닥 패턴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매수를 노려야 될 급수는 어디냐면 여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서 하락 N으로 간다 싶으면 팔고 쌍바닥으로 간다 그러면 사고 쌍바닥으로 간다 그래서 쌍바닥에 샀는데 여기가 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쌍봉으로 죽어내릴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되면은 이게 쌍봉으로 죽어내린 패턴이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팔아놓고 보니까 쌍봉으로 죽어내리더라. 그러면 잘 팔았네. 근데 여기서 돌파가 나와버리면 상승 N이 나와버려요. 그럼 여기서는 팔았다가도 다시 사야 된다. 이런 패턴들의 이제 습성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패턴에서는 상승과 하락 이 두 가지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상승과 하락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결국은 상승 추세라 그러죠, 우리가. 이 추세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캔들이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혹시 이건 우리는 상승 추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락 캔들이 이렇게 뚝 떨어지면 이건 하락 추세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추세도 중요하지만 캔들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최종 종착지, 추세의 종착지, 패턴의 종착지는 캔들입니다. 매수할 때 당시에는 일단 캔들을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캔들도 일단 중요하다라는 걸 볼 건데, 일단 이제 시간 있으면 다루겠지만 오늘은 일단 패턴에 대해서만 일단 조금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이런 흐름이라는 걸 일단 생각하시고 시장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가장 중요하죠. 오늘 제가 삼각형 패턴, 삼각형 수렴형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각형 수렴형 패턴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과거에 이 삼각형 패턴이 일어났던 케이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단 오늘 지수 예측을 위해서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매매 전략을 한번 좀 짜보는 그런 전략도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금호석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이 차트를 가지고 제가 나중에 코스피 차트에 대한 걸 이미 다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추가적으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볼 텐데 과거 차트를 가지고 패턴을 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과거를 이렇게 쭉 가보면은요 차트를 한번 좀 비춰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과거에 보시면 이제 금호석이라는 것이 삼각형 패턴의 끝에 올라오고 삼각형 패턴의 끝에 올라오는 패턴들을 좀 많이 보였었습니다. 일단 여기 소위 얘기한 이제 요 부분을 이렇게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요 부분 한번 보신다 그러면은 일단 박스권 하단부가 있고 고점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패턴이었었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우리한테 필요한 건 무엇이었느냐? 아까 제가 거래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렸었는데 이 삼각형 패턴 와중에 삼각형 패턴 와중에 거래가 죽고 있죠. 그런데 이 거래를 살려주고 거래를 잡아먹는 양봉 하나가
튀어나오는 순간부터는 상승으로 가게 됩니다. 갑자기 거래가 이제 급등이 퉁퉁 튀어주면서 쭉 상승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래량과 양봉 하나, 이 추세를 넘어가는 양봉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릴 거고, 금호석유 패턴에서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과거 패턴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또 수렴형 패턴이 또 존재를 하죠. 수렴 패턴 이렇게 또 삼각형으로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갑자기 양봉 하나 빵 띄워주고 그 다음에 거래량 갑자기 급증. 그동안의 거래량 보면은 거래를 계속 말리고 있습니다. 거래 계속 바닥권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있었던 이때도 한번 가능성은 상승 돌파에 대한 소파동에 대한 가능성, 예, 이때 당시에도 한 번은 있었던 자리이긴 합니다. 근데 한 번 실패가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럼 이때 거래량을 넘어가는 거래량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도 상승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전략도 섭니다. 그럼 과연 이게 상승장에서도 무조건 이 패턴이 상승을 하느냐? 아닙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기서 음봉이 길게 떨어지면은 이 상황에서 음봉이 길게 떨어지는 상황이 돼버린다. 만약에 이렇게 음봉이 길게 떨어지는 상황이 되고 거래량이 실린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은 이 종목은 즉시 매도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금호석유에 지금 다 녹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흐름이 한번 또 나와요. 자, 바닥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여기서 음봉이 탁 떨어집니다. 양봉이 나오면 가지만 음봉이 나오면 죽어버립니다. 자, 이때 당시 거래량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 갑자기 급증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요 박스권 이 구간이 길면 길수록 상승과 하락에 대한 논의가 점차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신뢰도가 커집니다. 하락이 나오거나 양봉이 나오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시장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은 차트 시황상은 거래에 실린 음봉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1600포인트 다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패턴이 나온 이후에 주가 흐름들을 쭉쭉쭉 살펴보신다 그러면은 반등이 나오는가 싶다가도 하락. 결국 이제 하락으로 가게 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코스피 지수 차트상에서는 일단은 삼각형 수렴형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음봉이다. 라는 논리를 하나 세울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지수에 예측하기 위해서 제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지수 아주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삼성전자 차트 일단 대략 보신다 그러면은 하락 추세 이렇게 쭉 나오고 있었어요. 하락 추세 나오고 있었는데 여기서 언더슈팅 나오면서 어쨌든 하락 추세 하락 추세에 박스권 하단부를 돌파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되면서부터 단기 하락 추세 돌파가 나오면서 지금 상승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제가 예전에 이동평균선 각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동평균선 각도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면 60일, 20일 골든 그리고 120일 지금 20일 골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각도가 서로 살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골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조정시 매수입니다. 조정시 매수 아무데나 갖다 쓰는 거 아닙니다. 이런 때 조정시 매수입니다. 그냥 골든 크로스 어설프게 났을 때 막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 보니까 박스권 하단부에 지금 위치해 있고 그리고 추세대 하단 라인 지금 어느 정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 요거 지금 어느 정도 좀 하락 나오고 있는 93만원 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만약 이 구간에서 약간 이탈이 나온다 하더라도 21선 올라오는 이 시점이 됐을 때 한 91만원 언저리 나올 것 같은데 91만원 이 언저리 조정 나오는 시점이 되면 여기선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사실 시장 그렇게 오늘 저는 풀배팅을 했거든요. 풀배팅을 한 이유 삼성전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수의 15%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조정시 매수다. 그러면 지수 그렇게 상관없다라고 보고 대응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렇게 금호석유와 삼성전자 차트를 통해서 다양한 패턴들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토대로 했을 때 이번 한 주 또 김동공 대리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들려주시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현대모비스입니다. 제 강의 좀 꾸준히 챙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자동차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주를 좀 좋아하는 이유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아주 먼 얘기가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위치가 바뀔 것이다. 시가총액 위치가 바뀔 것이다라고까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좀 좋게 보는 그런 업황 분석에서 일단 좋게 보는 면도 분명히 있는데요. 사실 좀 증권사 전문가로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자동차 푸트 비중이 지금 저는 50%를 조금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제 호재가 하나 터졌죠. FTA라는 호재가 하나 터지면서 일단 이제 오늘 또 지수 대비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이 선방한 거에 대해서 일단 좀 살펴본다 그러면은 네. 결국은 이 FTA 그 규정을 이렇게 좀 잘 살펴보면은요. 관세 면에서 일단 완성차보다는 부품 업체들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완성차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관세가 점차적인 낮춰가는 철폐입니다. 근데 부품 업체는 즉시 철폐입니다. 오늘 완성차들 그렇게 썩 좋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뭐 만도라던가 기타 현대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부품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상 FTA 규정에서 나오는 즉시 철폐 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볼 때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조금 주도주 복귀 가능성이 있는 것은 자동차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 녹지 않습니다. 제가 단기 매수 관점이지 중장기 매수 아닙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대모비스 지금 박스권 하단부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요. 일단 지금 손절 라인은 일단 여기 보시는 30만 6천 원 언저리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는 여기 내일 좀 하락 나온다 그러면 더 좋고요. 일단 31만 5천 원 미만이라 그랬을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계속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만 이번에 들어간 거는 단기입니다. 단기이기 때문에 목표가 높게 잡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목표가 높게 잡지 마시고 한 33만 5천 원 정도까지만 한번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단기라는 거. 단기라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내일 만약 떠서 간다. 33만 원 간다. 그러면은 줘버리십시오.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차라리 31만 5천 원 약간 하단부 매수. 먹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싸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싸게 사는 전략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모비스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만약에 다시 한번 좀 안타깝지만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한다면 그때는 좀 바라보지 않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제 생각에는 내일까지 만약 하락한다 그러면 언더슈팅입니다. 조금 더 사도 될 거로 좀 판단합니다. 네, 자동차 관련주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강의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저희 샘플하우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와글와글 게시판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에 자세한 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강의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박플러스 내일 순서는 하창봉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보다 알찬 소식으로 내일 이 시간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